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다시 개항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문호 개방을 처음 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요, 경제적인 침탈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침탈을 받는 부분과 우리가 그렇게 침탈받는 부분에 대한 대응, 구국운동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근대적인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문화 파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열강의 경제 침탈과 경제적 구국운동입니다. 자, 개항 초기에는요,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되죠. 우리는 처음에 문호 개방을 일본으로부터 문호 개방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문을 열리게 되는데 어디 열리죠, 여러분? 우리 지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부산 열립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침탈하기 굉장히 좋았죠. 자, 그 다음에 군사 거점으로 삼기 좋았다. 원산 열리고요. 그리고 인천, 정치적으로 이 당시에 수도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인천이 열리게 되면서 정치적인 침탈이 가능했던 바로 이런 곳에 이제 항구가 세 곳이 열리게 되는데요. 개항 초기에서는 일본은 처음에는 거류지 무역이나 중개 무역을 위주로, 그러니까 중간에서 물건을 건네주는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어도 이렇게 내륙으로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항구 주변의 심리 안으로 묶이는, 그래서 이렇게 거류지 무역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행이정, 일본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간행이정 심리로 이렇게 묶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항 초기의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임오군란을 겪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청나라가 뒤쫓아오게 됩니다.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물과 육지에서의 어떤 무역에서 이루어지는 장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결하게 되면서 청나라가 내지로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는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보장을 받게 돼요. 양화진의 점포를 개설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사료로 제시가 될 건데요. 우리 양화대교 들어보셨죠? 이 합정 일대에 있는. 그래서 서울 안쪽까지 이렇게 점포가 개설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이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권에 대한 타격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보시면 일본의 상황, 임오군란 이후에 일본의 상황은 어땠느냐? 조일 통상장정 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일, 수호, 조교, 이게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부속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는 부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무역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통상장정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무역 규칙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제한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한이 없었다. 특히 이 세 가지 부분. 자, 하나는 뭐냐면 무제한으로 양곡이 유출되는 거, 우리 이거 여러분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곡이 무제한으로 유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항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상품이, 일본의 상품이 싼 값에 굉장히 들어오기가 좋았죠. 그런데 그것을 83년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느냐? 무제한으로 빠져나갔던 양곡은 방공형으로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없었던 거, 무관세는 관세가 들어오게끔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 일본이 다른 나라랑 조약을 특별하게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 조선이 만약에 타국하고 좋은 조약을 맺게 되면 그 대우가 고스란히 그 혜택을 받는 거죠. 이게 최혜국 대우예요.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 의해서 청나라가 받았던 내지 통상권을 일본도 얻게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륙 진출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둘 다 내륙 진출을 하게 돼요. 둘의 경쟁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가열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이렇게 일본의 상인들이 거류지 무역으로 묶여 있었던 이런 초창기의 무역의 모습이요, 내지 통상권으로 뚫리게 되면서 여기 이제 중간 상인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죽느냐? 자, 이 항구에 묶여서, 이 항구에 정박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금융업이라든지 숙박업을 했었던 객주라든지 여각,
이런 존재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일본 상인들이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활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옮겨다주는 보부상들. 이런 존재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 내지무역을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요. 자,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모군란을 이후로 점점 가속화된다. 자, 그런데 일본이 어떤 경제적인 우위에서 조선하고의 어떤 경제적 우위에서 선점하느냐, 아니면 청나라가 선점하느냐, 이게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요, 뭐로 터지게 된다? 청일전쟁으로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이기나요? 그렇죠. 청나라 넘어뜨리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일본이 조선의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요거는 이제 기출 사료로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데요. 상권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일어날 그즈음까지만 해도 살펴보게 되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자, 93년 이게 여러분 곧 뭐가 터지냐면 1894년. 이 94년이 갑오년이죠. 그래서 이 갑오년에는 우리가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갑오 개혁도 일어나고요. 바로 청일전쟁도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청일전쟁 왜 터졌느냐? 정치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있어서도 둘 사이에 대한 어떤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었다. 50대 50 거의 비율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었죠. 자, 둘 사이의 승패는 반드시 결정이 나야 됐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나라 넘어뜨리고요. 일본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우리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제 침탈 많이 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토지 약탈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황실 소유의 땅이라든지 철도 부지 확보하기 위한 토지들 많이 약탈했는데, 자, 특히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우리 조선의 토지를 약탈한 어떤 상징이 되는 기구였어요. 저 기구는 1908년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에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면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신고가 안 되는 미신고된 토지들을 여기서 다 받아가지고 일본인 이주민들한테 싼값에다가 넘기는 그런 어떤 우리 경제 침탈의 상징이 되는 기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여러분 어디 좀 주목하시냐면요. 일본은 특히 이 철도 부설권, 이거 많이 독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도 부설권을 독점을 해서 저 철도를 깔게 되면요.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에 어떤 군수물자를 안으로다가 들이기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의 양곡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곡식이나 쌀 같은 것들 전부 다 일본으로 가져가기도 좋았다는 거. 바로 이제 그러한 목적들 때문에 철도 부설권을 다 독점을 하게 됩니다. 자, 경인선, 이거는 수도에서 우리 인천으로 가는 경인선이에요. 요 경인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의선과 경부선은 러일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의주로 갑니다. 경의선. 자, 그 다음에 경부산으로 가는 거. 이렇게 경부선. 이게 이제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철도 부설권 굉장히 많이 침탈하고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국권이 다 빼앗기기 직전에 경제 침탈을 당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이 화폐 정리 사업은 우리 당시에 이제 근대적인 어떤 그 화폐를 많이 찍어냈던 전한국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전한국에서 발행하는 화폐에 이런 제도를 다 무시한 채요. 당시에 일본 은행이었던 이 제일은행, 이 제일은행권 화폐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를 전부 다 교환시키는 이런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목적은요, 우리 재정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당시에 요건 누가 주도했다? 당시 재정고문으로 우리 1차 한일협약의 핵심이 뭐였죠?
고문 정치였어요. 거기서 재정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이 메가타였고,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1은행권 이 화폐가 본위 화폐가 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화폐였던 그 백동화 이런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화폐 정리 사업에 있어서요, 이거를 교환을 시켜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백동화와 그 다음에 이 제1은행권의 화폐를 두 개를 이제 교환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기준이 뭐였냐면 화폐의 액면가, 그러니까 이 액면가, 즉 값에 의한 기준으로다가 이걸 교환을 시킨 게 아니라요, 화폐의 질에 따라서 이걸 교환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병으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병으로다가 이렇게 책정이 된 화폐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화폐가 조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환을 해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화폐가 그대로 이제 그 액수를 쳐줘야 되는데 액수를 쳐주지 않고 화폐가 많이 이제 구부러져 있거나 제대로 뭐 이렇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이런 화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가격을 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화폐 교환을 하다 보니 그 결과적으로 국내 상공업자들 전부 큰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가격 보상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 역시, 우리의 금융기관 역시 위축이 되면서 일본의 경제력은 굉장히 또 강화가 됩니다. 바로 어떤 이런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로서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일본 쪽에서 이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차관을 제공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차관을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돈을 하도 빌려라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걸 억지로 돈을 떠안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빚을 지게 되는, 경제적으로 예속의 길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요게 일본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권 침탈, 다른 나라 열강의 이권 침탈을 좀 살펴보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어디에 포커스 맞추시냐면 산림 체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세요. 그래서 두만강, 그 다음에 울릉도, 압록강 요 일대에 산림들을 체벌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 러시아 많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경인선, 여기입니다. 경인선, 인천으로 가는 거. 근데 이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먼저 미국이 가졌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일본에게 양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철도는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요 운산의 금강 채굴권,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을 채굴하는데 미국의 기술력을 도입해서요, 우리 그 조선시대 떠올려 보세요. 금강을 캐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냐면 역을 동원해서 했어요. 부역을 동원해서. 이게 물론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전문 채굴업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체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는 조금 약간 뭐라지 좀 이때 당시 이제 미국의 기술력에 비하면 우리의 어떤 금강을 채굴하는 방법은 조금 원시적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기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금강을 막 캐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나오니까, 금강이 나오니까 당시에 이거를 이제 미국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를 막 만지려고 하니까 노터치, 만지지 말라고 이제 노터치 했던 것이 이제 노다지. 우리가 뭔가 여기에 뭐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나온다, 여기가 노다지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일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프랑스는 경의선, 요거 철도 부설권을 원래는 처음에는 프랑스가 가졌어요. 근데 요게 어디로 넘어갔다? 일본으로 결국에는 넘어가게 됐다. 철도는 뭐다? 일본이다. 일본이 다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열강들의 침탈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느냐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방공령 시행이 있습니다. 방공령 시행. 일본으로부터 곡물 유출이 너무나 심해지죠. 그리고 곡물 가격은 내부에서는 이제 폭등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 방공령이라고 하는 게 개정 통상장정, 83년에 이루어졌던 이 개정 통상장정에 이 방공령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 삼아서 방공령을 실제로 선포를 합니다. 너무 이제 뭐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자, 위치
황해도 지역, 그다음에 함경도 지역 방공령을 실시를 하게 돼요. 약 한 3차례 정도 방공령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오히려 어쨌다? 우리가 이 방공령 안에 조항 안에 뭐가 있었냐면 1개월 안에 사전 통보해라 라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오히려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는 또 이런 사건들이 또 터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 중간에서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은 일본의 해방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특히 우리의 어떤 자주국권, 이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독립협회 파트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인데요. 러시아 부산에 있는 이 저령도 석탄기지 이 지역을 조창하려고 하는 요구를 저지하고요. 한러 은행을 또 폐쇄하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이 황무지, 버려진 땅이다 라고 해서 이거 자기들이 개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자 보한회가 요거를 철회를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철회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철회 요구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황무지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침탈당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손으로 팔 걷고 우리 손으로 이거를 개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하냐면 이 농강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돼요. 여기서 막고 농강회사에서 실시하고. 자, 역시 시전 상인들도 타격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 시전에 있는, 우리 이 시전 상인이라고 하면 뭐냐면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이 종로 일대 자리 잡은 시전 상인들, 일본의 상인들이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와서 상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 시전 상인들도 타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끼리의 말하자면 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황국-중앙 총상회입니다. 황국자가 붙었잖아요. 대한제국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황국중앙총상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민족 자본을 바탕으로 만든 근대적인 상회사예요. 대동상회 장통회사. 요건 1883년 무렵에 우리가 이제 개화를 막 하려고 하는 초창기 때 요런 근대적인 상회사가 만들어졌다. 자,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요, 이렇게 쭉 연결지어서 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 화폐정리사업, 1905년에 이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경제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결국 이게 이제 일본은 저런 어떤 화폐정리사업, 그다음에 개화정책 실시,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런 것들 많이 추진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다. 근데 이거를 강요해요. 빌린 자금을. 이자를 막 때려 붙이겠죠. 그래서 우리 외채가 총 1,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데 우리의 이제 국민들이 누굽니까? 저 빚을 갚기 위해서 언론사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우리 이제 백성들이요. 다 자신들이 하는 뭐 금연, 담배 피지 않고, 금주, 술 마시지 않고, 이런 돈을 다 아껴가지고 저거 돈 빚 갚겠다. 이러면서 다 여기저기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우리 이거 현대사에서도 한번 나와요. IMF를 겪을 때 금 모으기 운동.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 모으기 운동 같은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우리의 민족성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나라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어떤 국권 피탈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보였던 우리의 어떤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국채를 갚자. 그래서 경제 주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작은요. 대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서상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축이 돼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대구에서 서상돈, 돈을 갚자.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치 어디다? 대구에서 서상돈, 돈을 갚자.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정리 사업 쭉 이어져 오면서 1907년에 국채 보상운동, 경제적으로 예속되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랑 자꾸 문제가 섞여서 나오냐면 1920년대 나오는 물산장려 운동이랑 자꾸 지역, 그 다음에 이걸 주도했던 인물, 이걸 섞어서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갚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예속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제권이 박탈당하면 우린 없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경제권 박탈당하게 되면 사실 내가 결정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사실 발이 꽁꽁 묶여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큰 이 국가라고 하는 큰 틀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완전히 빼앗기게 되면서 병합당하는 그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 경제적으로 예속을 막아야 여기에 정치 침탈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요 시점에 나온다는 꼭 시기적 상황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돼요. 이런 운동이. 역시 대한매일신보. 요 신문사에서도 굉장히 이제 후원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신문에서 게재를 하게 되고 저런 어떤 성금 모금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는요.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 우리 결국 일본에 의해서 병합이 됐잖아요.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통감부가요. 자, 여러분, 요거 통감부입니다. 우리 아직 그 식민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부가 아니에요. 저 통감부는 국채보상운동 주도한 이 양기탕한테 니네 이렇게 백성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마음대로 그 돈을 갖다가 쓴다라고 하는 횡령의 혐의를 붙여가지고요. 그래서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금 운동이 흐지부지하게 돼요. 거의 다 갚게 되는 그 상황이 목전 눈앞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흐지부지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무혐의를 받게 되면서 풀려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종결을 시키게 된 거죠.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빚을 결국에는 다 갚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이다. 구 백동화는 모두 화폐 감정역이 감정하도록 한다. 비율, 무게, 무늬 모양, 형체가 정식화폐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한 개당 금 이전 올이 새로운 화폐와 교환하게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기준에 합당하지 않게 되면 백동화는 1개당 금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사들인다. 단, 형태나 품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들이지 않는다. 이게 병으로 책정한 거예요. 갑을병. 그래서 보시면 형태나 품질이 조악한 거. 그래서 액면가 가격 위주로다가 바꿔준 것이 아니라 화폐의 질을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은 타격을 받았다. 자, 그럼 보시면 화폐 발행을 위해서 전한국이 설치되었다. 이거 관련성이 없죠. 자, 재정고문 메가타.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메가타 주도로 시행이 됐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은본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건요, 여러분, 은본이제는 갑오 1차 개혁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할 때는요, 근본이제를 시행했어요. 근본이제. 자, 그 다음에 4번. 한국중앙총상회가 중심이 되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시전 상인들의 상권수호 운동이었고요. 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됐다. 요거 관련성, 화폐정리 사업이랑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화입니다. 문화. 자, 우리가 경제 침탈 있었지만요. 이 문호 개방하게 되면서 근대식의 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 그리고 건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큰 발전을 겪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신문물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자, 보실게요. 전기, 교통, 통신시설 이런 것들 발달하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그 주요 시설물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전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호롱불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밤낮 없이 깜깜한 밤에도 저 전기를 이용하는 전등 같은 것들이 설치돼서 밤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쓸 수 있다. 저녁 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통. 이동이죠. 이 원활한 어떤 이동, 먼 거리간을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물자도 유통시킬 수 있고 사람도 이동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통신 역시 연락망이죠.
메시지, 물론 이제 이때 핸드폰은 아니지만 전화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식을 쉽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모습들이 근대의 문화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기는요, 경복궁에서 처음 전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등이 처음 설치가 돼요. 근데 처음엔 저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맨날 이렇게 커졌다 껴졌다 커졌다 껴졌다 이러니까 도깨비 불이다, 묘하, 기묘한 불이다, 묘하다, 뭐 이런 그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또 미국인 합작해서 한성 전기회사가 들어왔다는 거. 이러한 어떤 그 전기회사가 들어오는 거는 요 98년. 여러분 보세요. 96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96스러운 연도, 아관파천이죠? 자, 그 다음에 97, 고종이 환궁에서 들어왔어요. 자, 98, 99, 이런 시기가 다 무슨 시기냐면, 대한제국기죠. 대한제국기. 97, 98, 99. 바로 이 대한제국기 때, 구본 신참, 광무개혁에 의해서 새로운 근대적인 문물을 많이 만들려고 고종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대한제국기의 시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기회사 이때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제 전등이 설치돼서 쭉 유지가 됐겠죠.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전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기 보세요. 98. 전화기 어디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궁궐에 처음 들어왔어요. 덕수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덕수궁에 전화가 이제 처음으로 최초로 가설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전차입니다. 서대문부터 청량리까지 가설되는 이런 전차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99년이에요. 그래서 전부 지금 요 시기 대한제국기 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덕수궁에는 전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차가 서대문과 청량리를 오가는 이런 전차가 있었고요. 이런 모습들. 자, 일본의 철도 침탈, 철도권, 부설권을 가지고 가면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이런 철도가 열리는 거, 개통이 되는 거, 이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자, 요거는 조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1899년이네요. 1899년 경인선 처음으로 열려요. 경인선, 이게 가장 먼저 열린다는 거. 1899년. 자,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가는 거네요. 경부선이네요. 경부선 1905년. 자, 그리고 경의선, 원래 프랑스였는데 일본으로 부설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1906년. 이게 다 언제? 러일 전쟁기를 중점으로 하게 되면서 어떤 군용철도 부설권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만 좀 더 알려드릴게요. 뭐 알려드릴 거냐면, 자, 요렇게 경원선이 있습니다. 경원선. 요게 언제 나오냐면 1914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전에서, 이 경부선에서 연결하는 이 대전에서 목포로 가게 되는 요게 뭐냐면 호남선이에요. 호남선. 요거 역시 1914년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10년대가 되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렇게 X자를 구축하는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다 가져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물자를 쉽게 우리 쪽에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좋고요. 일본의 그 다음에 군수 물자 같은 거 들어오게 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런 철도 부설권을 일제강점기 1910년에 완성시켰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편입니다. 우편. 이거 우편이 당시 이제 갑신정변, 저 우정총국 축하연, 개국 축하연 처음에 열리는데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바로 저게 폐지가 되죠. 그랬다가 을미개혁 시기 때 다시 나와요. 요거는 이제 을미개혁 파트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요거 하나만 볼게요.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하게 된다. 1900년이네요. 99, 1900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세계 각국의 나라도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언제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시기를 좀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이 파트는요, 이 기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거보다도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심하잖아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에 보여지는 어떤 근대적인 풍경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어디에 포커스 많이 맞춰진다? 이 대한제국기 때 풍경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럼 앞시기로 와서 볼게요. 의료시설. 이게 언제 세워진다?
널리 은혜를 베푼다예요. 널리 은혜를 베푸는 이런 근대식의 병원이 생기게 된다는 거.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1884년에요. 갑신정변이 터지게 돼요. 근데 당시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이 민영익을 저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저를 치료를 해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저 알렌의 소원을 고종이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로 생긴 게 바로 강혜원이라고 하는 병원인데요. 한 열흘 남짓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바로 재중원으로 명칭을 바꿔요. 그래서 많은 그 다수의 어떤 민중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뜻의 이제 재중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1904년 무렵에 이제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83년의 연도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83. 초창기죠? 이 초창기 때는요, 어떤 근대적인 그 관청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쩐안국, 화폐주조, 기기창, 무기제조, 방문국, 문자를 박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한다? 출판, 신문 많이 찍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근대 건축물이에요. 자, 독립문, 독립협회에서 프랑스 개선문 모방해가지고 만든 건축물이고요. 근대식 건축물. 그 다음에 명동성당, 중세의 고딕 양식입니다. 하늘을 이렇게 찌를 듯한 첨탑. 그래서 하늘과 맞닿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요 고딕 양식 명동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덕수궁에도 근대식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석조전이 있고요. 르네상스식 건물이고요. 이렇게 이제 석조전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실제 가서 보면 지금 이제 미술관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덕수궁 같은 경우 근대식의 건축물과 동양식의 건축물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굉장히 이렇게 묘한 풍경을 자아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설명드리면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나중에 우리 현대로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덕수궁 중명전.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바로 그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건물이 덕수궁 중명전입니다. 여기 사진은 없는데요. 덕수궁 중명전 같은 경우 2층에 어떻게 벽돌탑으로 당시에 이 러시아의 사바틴이라고 하는 이 건축자, 기술자가 이렇게 이제 근대식으로 건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시기 보실게요. 독립문은 이제 1897년, 여기 이제 96년, 그 다음에 97년, 아관파천 이후에 독립협회가 있었던 요 무렵이고요. 그 다음에 명동성당, 요거 역시 대한제국기 98년, 그 다음에 덕수궁 중명전, 요게 이제 1901년, 그리고 덕수궁 석조는 완전 이제 1910년 한일 병합기로 빠지게 됩니다. 자, 신문입니다. 신문 보실게요. 신문은 여러분 요 앞에 이렇게 한성자가 붙으면요. 국가에서 발행한 관보다. 방문국에서 찍어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고요. 요게 이제 한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는 순자, 열흘 순자잖아요. 그래서 10일에 한 번씩 간행이 됩니다. 처음에 저런 근대 신문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근대화,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만든 거예요. 열흘에 한 번씩. 자, 그랬다가요. 84년에 없어지네요. 갑신정변 터지게 되면서 근대화를 상징하는 이 기구가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요 한성순보의 신분은 잠깐 중단이 됐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방문국에서 다시 찍어내는데 언제 찍어내냐면 주마다 찍어냅니다. 일주일마다 찍어내요. 그래서 한성 주보가 됩니다.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최초로 광고가 실렸다는 거. 신문 밑에 하단에 보면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된 신문이 한성주보. 자,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앞에가 관보였다면요. 최초의 민간신문, 정부의 지원가요. 국민들의 모금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가 조직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발행이 한글판 그리고 뭐도 있었다? 영문판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영문판이 있었다는 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신문. 자, 그 다음에 제국신문이 있습니다. 요거 제국신문 연도 보실게요. 98이에요. 98. 그러면 자, 시기 보실게요. 대한제국기네요. 98 대한제국기. 그래서 1910년대까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황성신문도요.
98부터 1910년대까지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있는 시대의 신문이에요. 제국신문. 근데 두 개가 성격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요, 순한 글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부녀자나 서민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신문이 제국신문이에요. 자, 그런데 황성신문, 여기에 뭐 실렸죠? 우리 을사늑약 체결했을 때 시랴, 방성대곡 이거 실린 거예요. 이거 누가 많이 봤다? 유생층이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국한문 혼용 신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신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 중에서 꼽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여기에 별표 치실 수 있어요. 대한매일신보.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권 침탈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신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굉장히 어떤 그런 구국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그리고 도와줬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예요. 자, 이 시점은 기억하시면서 을사늑약에 포커스 맞추시면서 가세요. 그래서 1904년인데요. 1905년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하는 그 시점부터 1910년까지 당시 이제 양기타.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일본의 감시를 피할 수 있고요. 일본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걸 운영하는 운영자가 영국인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영국인 배델이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들도 기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종교에서도 만든 기관지 신문입니다. 만세보예요. 천도교는 동학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천도교 기관지로 만세보가 있었다. 자, 다음은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는요, 관학과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83년 또 나오죠. 우리 여러분 83년 떠올리면 어떤 거 떠올리실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이런 관청 기구들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예요. 바로 그 시기에 뭐도 있었냐면 최초의 사립학교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원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화도주랑 맺으면서 한국 어디 열었냐면 부산, 원산, 인천 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원산, 덕원과 원산에 있는 이 주민들이요. 여기 근대 문물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사립학교가 나왔다는 거. 무술교육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학 쪽으로 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사립학교 원산에 있는 원산학사 주민들이 만든 거. 자, 그 다음에 관학하면 유경공원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동문학이라고 하는 저런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 외교관, 통역관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통역관. 이런 통역관을 양성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근대식의 어떤 공식적인 관립학교다라고 하면 유경공원이에요.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다. 영재 육성. 그래서 여기에는요, 관리들도 들어왔고요. 일부 이제 관리도 들어오고요. 또 일부 그 상류층의 자제들도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근대식 공부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교사로 외국인 교사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헐버트.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다루지 않는데 이 헐버트는 한능검에서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저 헐버트는요.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당했을 때 이 네덜란드 만국 평화의 헤이그 특사 파견하잖아요. 그런데 이 헤이그 특사보다도 먼저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런 억울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바로 헐버트예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유경공원에서 외국인 교사로서도 활동을 하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성 사범학교. 이거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겁니다. 2차 가보개혁에서 나온다. 선생님들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개신교에서 만든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이 있죠. 뭐 배제학당 있고요. 그리고 또 이화학당, 최초 여학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이 외국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선교사, 스크랜튼의 외국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여성학교가 이화학당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만든 또 여성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순성여학교가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순성여학교는요, 1898년 무렵에 만들어지는 거,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요 근대 시기 때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다음엔 국학입니다. 이 국학은요, 국어, 국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문예 활동의 발달이 있는데, 우리의 이제 국어 연구, 한글 연구, 그리고 문법 연구를 했던 곳이 국문연구소고요. 거기 이제 대표적 인물이 주시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사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 두 분이 있어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이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을 때도 독립운동가로서도 활약을 하셨던 두 분입니다. 신채호, 박은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민족주의적 감정이 들어간 어떤 역사를 많이 또 쓰셨던 분들이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국권 피탈을 겪고 있는 이 무렵에 많은 위인전을 쓰세요. 제가 역사서는 언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역사서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가 잘 나갈 때 쓴다. 그래서 제가 나라 잘 나갈 때는 이미 고대 파트에서 많이 해서 영토확장 막 할 때, 4세기 근초고왕, 6세기 진흥왕, 거칠부의 국사, 그 다음에 뭐 우리 영양왕 시기 때 뭐 신집 5권 뭐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역사 또 언제 쓴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씁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래서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지략을 발휘를 해서 그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했지? 그런 것들 위인전들 통해서 봅니다. 이순신전, 임진왜란, 을지문덕, 살수대첩 이런 것들 살펴보는 거예요. 연개소문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사, 그 다음에 흥망사 이런 것들 살펴보는 거예요. 미국, 베트남. 또 조선 광문회에서 실학자 저서나 민족고전을 또 정리하고 간행하기도 했다. 이런 조선 광문회 최남선 이런 인물들이 여기서 이제 활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요, 새로운 어떤 그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소설이고요. 그 이전에 보여줬던 구소설하고는 어떤 체제면이나 서론 부분을 들어가는 도입부나 뭐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이제 색다르고 참신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인직의 혈앤후,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말 그 자체로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동물의 삶보다 못한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부패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금수회의록의 내용들. 그 다음에 신체시, 역시 이것도 뭐 서양이나 일본의 어떤 새로운 그 시의 형태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된 신체시, 대표적으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게 있고요. 나중에 이제 최남선 같은 경우는 민족 대표 33인에 들어오시지만 또 변절을 하기도 하셨던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연극. 최초의 서양식 극장, 이거 너무 잘 나옵니다. 1908년이고요. 이 극장에서 은세계나 치악산 같은 공연이 또 활발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한제국기 요 무렵에, 그래서 국권 피탈되기 이전에 저런 원각사에서 은세계나 치악산에서 저런 공연들을 관람하는 모습들, 요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실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함께 창간하고 박은식, 신채호가 항일 논설을 실었다. 영국인이 들어오네요. 대한매일 신보입니다. 자, 1번 천도교 기간지. 요거는 만세보죠. 자, 광고가 처음 실린 신문이에요. 방문국에서 찍어내죠. 한성, 그런데 언제 나오는 거? 주보입니다. 한성 주보. 자, 국채보상 운동 확산에 기여하였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농촌계몽을 위해서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건 이제 동아일보고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나오게 되고요. 자, 순한문신문으로요. 열흘마다 나오는 거 요거는 한성 열흘순. 한성 순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요 내용 조금 들어가 보게 되면 정부에서 만든 거죠. 근데 저게 좌원과 우원으로 나뉘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 자원에서는 누가 들어가서 교육을 받냐면 양반 출신의 젊고 유능한 관리들. 그 다음에 우원에서는 누가 공부하냐면 재주가 있고 똑똑한 양반집 자제들의 인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재를 기른다. 유경공원입니다. 신학문 가르치는 곳. 자, 교육이 꼭 조서에 근거하여서 세워졌다. 아니죠. 한성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이런 거 들 수 있겠고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범학교도 아닙니다. 전국에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요거는 향교 얘기하는 거죠. 자, 미국인 교사 헐버트 길모어 등을 교사로 초빙하였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오랜만에 나왔어요.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현고를 설립하였다. 요거는 우리 고려시대 국자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 근대 파트, 경제 파트를 별도로 묶어본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다 공부했던 것을요, 다시 경제끼리 한번 묶어서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를 본 거예요. 이 근대 파트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